자, 각각 증권사의 ETF 매매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어떤 회사는 100만 원 이하일 때 0. 몇 프로, 그다음에 300만 원 이하일 때 0. 몇 프로, 1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1억 원 미만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 금액이 크면 자, 매매 수수료가 낮고 거래 금액이 낮으면 연금저축계좌 인출 시 저율과세 적용받는 연 1,500만 원은 연 1,500만 원까지인 거죠. 1,499만 원으로 안 맞춰도 되는 거죠. 1월에 1,500만 원 목돈으로 찾고 나머지 달은 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이하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연 1,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초과 금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여러 개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라이즈 미국 테크배 데일리 커버드 콜을 절세 계좌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자, 2월에 받은 분배금이 1주당 165원인데 자, 절세 계좌에서는 1주당 165원이 들어왔고 자, 일반 계좌에서는 15.4%를 제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1월과 과세하는 방식이 전혀 차이가 없는데 자, 커버드콜 상품이라 미국에 세금을 안 내서 그런 건가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미국에서 과세하고 한국에서도 이중과세 한 건가요? 라는 질문사항입니다. 최근에 과세 이연 효과가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커버드콜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절세 계좌와 일반 계좌의 구분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버드콜의 종류는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내에 상장되어져 있으면서 자,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커버드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배당이 있을 수 있고요. 흔히 말하는 펀드니까 분배금이 있을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커버드콜 옵션에서 발생되는 옵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의 경우는요,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만 절세계좌 안에서는 당연히 과세 이연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상장 주식형 커버드콜의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발생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되는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몇 퍼센트로? 15%로 원천징수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절세계좌 안에서 과세 이연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자, 현재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도 사실상 알아보게 되면 해외에서, 미국에서 세금은 떼진 않지만 유사한 소득이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 다만 과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뭘 적용받을 수 있냐면 과세 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자,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커버드콜 종목 안에서 우리가 지급받는 분배금에 대한 속성, 하나는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분배금, 하나는 옵션 프리미엄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물어봤는데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옵션 프리미엄에서 받은 건지 아니면 해외 주식 기초자산에서 나한테 지급받은 분배금인지 여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을 때 세금을 차감해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번에는 세금이 붙었구나, 이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구나 까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커버드콜 이익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인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상황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절세계좌 안에서 165원이 들어왔다는 건 과세 이연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계좌 안에서는 당연히 과세 이연 효과가 없기 때문에 15.4%에 대한 세금을 떼고 들어온 금액이고 그 분배금이 커버드콜 이익이다 아니다 여부는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세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의 경우는 커버드콜 이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쉽고요. 자, 그리고 자, 해외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커버드콜의 경우는 사실상 과세이연 효과 하나 사라졌고요. 자, 두 번째로는 커버드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과세이연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됐다라고 한다면 분배금의 재원이 여기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배당금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세금을 떼지 않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 과세이연이 적용됐구나를 생각해 주시면서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꼼꼼하게 알고 싶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산운용사에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답변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항상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주당 과세표준 0원과 자, 분배금을 받았는데 세금이 없는 경우 동일 제목, 즉 배당은 받았는데 비과세, 배당과 같은 산식이 다른데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분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면 첫 번째 분배금, 두 번째로는 주당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당 과세표준이 빵원으로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주당 과세표준이 금액이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과세 대상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과세 대상 분배금과 과표 중분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물론 국내 주식형 관련된 ETF의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지급받는 분배금에 대한 과세 여부는요. 과표 중분과 분배금 중 작은 값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표 중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도시, 그러니까 매도라고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분배금 지급받았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분배락일 기준에 과표 기준가와 그 다음에 매수 시점의 과표 기준가의 그 차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과표 증분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급받은 분배금 비교해서 지급받은 분배금보다 과표 증분의 차액이 더 낮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일이 우리가 직접 다 계산하기는 상당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차감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주당 과세표준이 그냥 빵원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당 과세표준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표 증분이 음수로 나타내서 실제로 지급받은 분배금에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것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믿고 잘 정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에 임해주시면 조금 더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ETF 매수할 때 100주를 한 번에 매수하는 것과 그리고 5주씩 20번을 매수하면 자, 매수 수수료에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질문사항입니다. 자, 궁금해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사실 저는 매수할 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매수를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자, 각각 증권사의 ETF 매매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매매 수수료가 있는데 자, 그것은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쭉 서치를 했더니 어떤 회사는 100만 원 이하일 때 0. 몇 프로, 그다음에 300만 원 이하일 때 0. 몇 프로, 1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1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 금액이 크면 자, 매매 수수료가 낮고 거래 금액이 낮으면 매매 수수료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한 이러한 수수료율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 거래 금액 비율로 우리가 그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우리가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뭐 100주를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과 아니면 뭐 5주씩 20번을 매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정액으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정액으로 부과되는 것은 예를 들면 거래 금액 100만 원 이하 수수료율이 0.1918132% 플러스 900원.
자,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거래 금액을 사는 행위나 파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900원씩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정액으로 부과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100만 원 이하의 자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게 되면 한 번 매수할 때마다 최소 900원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자, 매매 수수료가 정액으로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시금을 한꺼번에 매수하는 게 유리한 거고요. 만약에 정액 부과가 아니라 비율로 그냥 거래 금액 대비 몇 % 이렇게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한 번에 매수하는 거래 금액 단위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되기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매수했을 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매매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보다는 뭐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ETF 매매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정액으로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보다는 목돈 일시로 매수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근데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사실 목돈을 한꺼번에 사는 것과 분할 매수하는 이유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수수료에 매몰되지는 마시고요. 투자 목적에 맞게 적당한 선에서 매매 거래를 체결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연금저축계좌 인출 시 저율과세 적용받는 연 1,500만 원은 연 1,500만 원까지인 거죠. 1,499만 원으로 안 맞춰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능하면 1월에 1,500만 원 목돈으로 찾고 나머지 달은 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뭐 조건을 보시게 되면 연 1,500만 원 이하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연 1,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연 1,5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초과 금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내가 매월 필요한 자금만큼 인출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1년 동안에 사용할 생활비를 한꺼번에 찾아 놓고 그 다음에 안전한 자산 쪽에 넣어뒀다가 매월 일정 금액을 꺼내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연금을 개시하고 인출 신청을 하실 때 일단은 뭐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은 뭐 비정기 방식 혹은 임의식 방식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이번 연도는 연 1,500만 원 인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인출이 되고 다음 연도에는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구조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그 내용을 고스란히 금융회사에 연락하셔가지고 올해는 연 1,500만 원 먼저 인출을 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뭐 1월 달에 연간 1,500만 원 모두 다 인출한 다음에 안전한 자산 쪽에다 넣어두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을 인출해서 빼서 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0만 원은 연 1,500만 원까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내가 필요한 자금에 대한 인출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빼는 데는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인출 순서를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순서로 안 하고 혹시 A 계좌에 600만 원, B 계좌에 3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요. 자, 그리고 C 계좌에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안 받은 상태에서 A, B, C 동시에 3분의 1씩 수령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래야 토탈 연금소득세가 줄어들 것 같아서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A 계좌와 B 계좌는 어차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두 계좌에서 동시에 연금을 인출하더라도 연간 인출되는 금액은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C 계좌에서는 어차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기 때문에 얘는 연간 1,500만 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에 대한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뭐 비상금의 통장처럼 생각해 주셔서 필요한 자금들을 조금씩 인출하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A 계좌, B 계좌는 어차피 세액공제를 모두 다 적용받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 각각 한도가 아니고요. 물론 각 계좌마다 연금 수령 한도는 있습니다만 그 금액의 토탈 합계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어서 A, B 계좌는 연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 계획 세워주시고요. C 계좌에 대한 부분들은 그 자금 인출 금액 등 부족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인출할 수 있는 약간의 좀 여유 자금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셨지만, 자, 시간 관계상, 자, 말씀 다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곤쌤 질문 있어요 코너 또는 앞으로 이제 계속 촬영되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 댓글 남겨주시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답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